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백병원 근무하는 김성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술 전후 위험도 관리, 위험도 평가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 탁과 선생님들에게 들으면 유익할 만한 지식이라는 주제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 주제였고요. 하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30분 안에 모든 걸 하기에는 내과 전반에 대한 이야기여서 전공의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저리과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협진 주시면서 염두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ICU 케어까지 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평소 접하실 만한 내용들이지만 이 마이너 서저리 파트 선생님들은 학생 때 배우고 오랜만이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바로 협진도 내고 전공의 동료들에게 뭐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만한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 앞둔 환자의 위험도 평가에서 가장 염두할 만한 부분이 이제 심혈관계 기능 평가인데요. 이제 합병증 이완율이나 사망률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다른 계통의 경우에는 뭐 랩이나 엑스레이 등으로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병력 청취나 신체 검진과 함께 이제 추가적인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가장 요구되는 것은 당연히 병력 청취고요.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라던가 심부전, 부정맥, 판막 질환 그리고 빈혈 여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빈혈에 밑줄을 친 것은 이 아네미아 그 자체로도 억시전 서플라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타키카디아를 야기하는 등의 카디아 워크로드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핫페일리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케이디나 DM 등도 이제 카디아 이벤트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고요. 또 중요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항목이 이 펑셔널 카파시티입니다. 활동 능력인데요. 특정 활동에 요구되는 대사량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씻기, 옷 입기, 식사, 가벼운 걷기 정도가 이제 4매치까지고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또 단거리 뛰기 정도가 이제 4에서 10매치. 그 이후에 10매치 이상이 이제 액티브한 스포츠들이 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4매치 이하의 환자들이 그 수술 카디오바스큘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환자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미리 평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심전도까지는 거의 루틴하게 시행을 하는데요. 에코부터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non-invasive하게 이제 LV 펑션과 베블라 하트 디지즈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검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검사 비용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판막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데 1년 이내에 에코를 하지 않은 분이거나 마일드한 디스미아나 올돔니아 혹은 이데마 같은 그 사인이 명확하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에코를 시행해 주시고 협진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트레드밀이라고 부르는 이 엑서사이즈 이시스 테스트나 도브타민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실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치료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피지션이 판단을 하면 시행하는 검사들입니다. 그보다도 선생님들께서 협진 전에 반드시 내주시면 좋은 것이 이제 바이오마커로 이제 BMP나 프로BMP 많이 확인해 주시는데요. 이 BMP 상승이 30일 모탈리티와 그 포스트업 모탈리티와 MI 발생 비율이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그 밝혀져 있어서 유용한 수술전 검사 지표로 지금은 거의 표준 검사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트로포닌 같은 경우에도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수술 후 48시간 이내에 이 트로포닌 서베일런스가 포스트옵 MI의 프리디터블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끔 다른 과에서 수술하고 나오신 환자분들 랩을 보다 보면 이 카디악 엔자임이 3번, 4번씩 팔로업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불안하셔서 그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트로포닌 상승이 반드시 인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sepsis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빠른 협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엔자임이 비교적 고가 랩이고 가격이 높은 것은 심평원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명확한 이벤트 에비던스 없이 하강하는 트로포닌에 대한 팔로업은 삭감 위험이 매우 높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내장 같은 마이너 서저리냐 아니면 뭐 토라시 혹은 바스큘라 서저리냐에 따라서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의 리스크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위험도를 분류하거나 점수화해서 도움을 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서큘레이션에 처음 게재돼서 현재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인덱스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참고한 올해 그 자마 리뷰 저널에 나온 표인데요. 그 응급 수술이라면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전도와 필요한 경우 에코 등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카디오바스큘러 컨디션을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피지션들이 의논을 해서 컨설트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시행을 해야겠고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더불어 PCI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CI 후의 수술은 이제 딜레이하기를 최대한 딜레이하기 권고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술 후 1년 이내 환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5배가량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내과의 넌 카디악 서저리로 프리옵 협진을 내실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경우가 최근에 PCI를 하신 경우일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붉게 칠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하이 리스크, 청색 부분이 로우 리스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PCI 시기, 연령, 또 환자가 시술 당시에 이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뭐 스테미, 넌스테미, MI 준한 상태였는가, 혹은 스테이블 엔자이나인가 등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은 역시 카디올로지스트 선생님들께서 하실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은 PCI 시행 후 수술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그리고 밑에 있는 스텐트 종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주 받는 질문이 환자가 스텐트를 넣은 분인데 얼마 뒤에 수술 받는 것이 안전한가요?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 수술은 리스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PCI를 하시는 분은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끊어서 생기는 트롬보시스의 위험보다 수술의 연기로 인한 위험이 더 커지기 전까지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스텐트 종류 말씀드렸는데 우리 베어 메탈 스텐트가 있고 그 스텐트를 넣고 나서도 이제 엔도델리알 프롤리퍼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리스테노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러그 엘리팅 스텐트라는 걸 요즘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 베어 메탈 스텐트는 최소 30일, 드러그 엘리팅 스텐트는 3에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티트롬보틱, 안티코아귤레이션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인데요. 이제 앞서 그 교수님 강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환자가 리스크 팩터가 있다고 해서 루틴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케믹 리스크가 블리딩 리스크를 넘어설 때는 이제 하이 블리딩 프로시저가 아니라면 이제 아스피린 정도는 유지하기를 권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클로피도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에서 7일 전에 끊더라도 아스피린 정도는 데일리 85mg 정도는 이제 하이블리딩이 아니라 유지해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브리칭과 관련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파트 살펴볼 텐데요. 카디악 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가장 의식을 하지만 포스트옵 아테라타시스라든가 뉴모니아 등이 거의 대등하게 환자의 모비디티와 재원기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페이션트 릴레이트 팩터의 경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역시 에이지입니다. 아마 병원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65세 이상이면 루틴하게 아마 협진을 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연구에서 환자의 연령이 이제 결정적인 예후 예측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포스트 퍼머너리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오드 레이시오가 60세 이전과 비교해서 60대, 70대 2.09, 70대 3.04 이렇게 확연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크로닉 렁 디지즈인데요. 그 중에서 COPD가 이 포스트 퍼머너리 컴플리케이션 리스크 팩터의 그러니까 most common identified 팩터로 이제 언급된 항목이었습니다. 에이지가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컨저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트와 렁은 그냥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투석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하트 페일리어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 중에 이제 볼륨 오버로드 되면서 컨제스션이 되면 저희가 물에 빠뜨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젖어 있는 그 웻 렁 자체가 포스트옵 렁 케어에 취약하고 세컨더리 인펙션의 리스크를 올립니다. 그래서 바이탈이 스테이블하다는 그 전제하에서 저희는 폐는 살짝 말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베시티와 아스마에 있어서는 그 오퍼레이션 포스터 리스크에서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고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스마 같은 경우가 특별히 밝혀진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저도 이번에 사실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수술 종류에 따른 리스크는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입니다. 사실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뭐 수술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렁 사운드까지 들어보시기는 어렵겠지만 환자가 만성적으로 뮤커스 시크리션이 있다. 이게 한 2, 3개월 이상 계속 가래가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도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 외에 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이제 검사 지표들이 있는데요. 자주 보시는 스파이로메트리, PFT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렁 리섹션 수술을 제외하고는 이 PFT 항목들과 예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크로닉 렁 디지즈 중에서 제가 COPD를 프리딕터블 팩터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FEV1, 1초간 최대로 부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기대치 60% 이하일 경우가 이상인 경우보다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수술 전후에 IV로 속효성 스테로이드나 흡입제를 권유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스파이로메트리 보실 때는 요 FEV1 요거 한번 봐주시는 거, 이분은 이제 89%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에서 간 파트 보실 텐데요. 간 질환 가신 분들은 마취나 이 수술 중에 간의 합성 기능이나 해독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들은 미리 간 질환에 대한 그 자세한 그 병력 청취와 피지컬을 하고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질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루틴하게 검사들을 다 할 텐데 이 간 기능 수치가 올라 있지만 무증상인 환자에서 5에서 30%까지도 간경변증이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검사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병력 청취를 하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성 간염 같은 경우는 그 제너럴 OP에서 앱솔루트 컨트라인디케이션입니다. 알코올이건 뭐 에이바이랄이건 이제 간염 환자의 수술 후 사망률은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가장 흔한 원인은 헤파틱 페일리어와 GI 블리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호전될 때까지 서포티브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LC입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뭐 수술 후 이완이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높은 이유는 출혈, 간부전, 신부전, 그리고 인펙션입니다. 수술 중에 사용되는 뭐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간성대증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수술 후에 복수가 생기면 또 이제 운두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복막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점수 체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두 가지인데요. 많이 아시는 차일드 스코어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차일드 A, B, C로 나누는데요. 차일드 C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앱도미널 서저리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사망률이 7에서 8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 것은 저희 몫이고 선생님들께서 보실 항목은 이 왼쪽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황달 수치, 알부민, INR 이 세 가지는 루틴 랩에 포함이 있겠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들이 환자의 뭐 이제 인펙션이라든가 뭐 영양 상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수나 뇌병증은 좀 주관적인 지표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많이 쓰고 있는 건 이 멜드 스코어라는 건데요.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들이 들어가 있고 간이식 간절제 환자들의 경우에는 예후 예측에서 표준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 차일프 ABC, 멜드 스코어를 나눠서 저희가 이제 아마 오피리스크 앤서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페리옵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레널 디스펑션도 그렇고 이 복수도 그렇고 이 얼리 컨설트입니다. 그래서 카디오나 펄모 같이 즉각적으로 바이탈이나 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애쉬 환자들은 내과 입원 중인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러트하게 보지 않으면 환자가 조용히 산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성대증 같은 경우는 내과 의사들도 다른 신경과 질환들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시저를 하거나 급격하게 의식 저하가 오지 않고 이제 여느 때처럼 선생님께서 병실 문을 열고 환자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뭔가 평소보다 반응이 느리거나 뭐 지그시 허공을 바라본다거나 하면 바로 간단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했을 때 문까지 나오고 이제 문재인이 딱 안 나오면 바로 내과 친구한테 카톡 하시면 됩니다. 신장내과에서는 오피 리스크라기보다 수술 전후에 흔히 보시는 급성 신손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KI 정의는 뭐 48시간 이내 크레아틴 0.3 이상, 일주일 이내 1.5배 증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의 자체보다 저는 우측에 있는 유린 아웃풋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KI 기준에 이제 크레아틴이고 유린 아웃풋이 있는데 보시면 스테이지 1 보시면 kg당 시간당 0.5 미만, 그러니까 뭐 60kg 여성이다 하면 뭐 30cc 이하로 6시간 이상 배출이 되면 AKI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카디악 아웃풋의 15에서 20%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위메스당 가장 혈액 공급을 많이 받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퍼퓨전이 떨어지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외에도 인플라메이션, 또 네프로톡식 에이전트 등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요. 요 기존에 이제 학생 때 배우셨던 프리레날, 인트린식, 포스트레날인데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직후의 기간이나 이제 수술 중에 기저 신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게 모비디티와 모탈리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수술 후의 기간 동안의 크레아틴 델타 값이 수술 후의 30일 이내 모탈리티를 비교한 표인데 크레아틴 변화가 클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메이저 서저리에서 AKI 발생률과 스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페리업 AKI 매니지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오더창을 까서 오더창을 열어서 약제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네프로톡식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PPI나 H2 블로커 같은 것들도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조영제 피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크레아틴이나 유린 아웃풋 모니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혈압 얘기를 해보면요. 수술 후 첫 24시간 동안 민 아테리얼 프레셔에 따른 AKI 프로그레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드니는 어떤 장기보다도 이 퍼퓨전에 민감한데요. 그래서 그 티슈 하이폭시아를 직접적으로 모니터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 아테리얼 프레셔 70 이상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랜스퓨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8개 스터디의 메타 아날리시스 결과에서 수혈량이 많으면 AKI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전은 프로그레시브 헤몰라이시스에 의해서 프리 헤모글로빈 아이론 증가, 인플라메이션 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한 그 저장 혈액이 체내 혈액에 비해서 또 산소 공급이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블리딩에 의한 이스케믹 AKI 위험이 사실 있기 때문에 뭐 수혈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판단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페리오퍼러티브 트랜스퓨전을 줄이는 것이 AKI 리스크를 줄인다는 수 있다는 것은 논문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네프로토시스티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위험 요인이 되는 엔세이드. 아까 오전에 우리 동네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엔세이드를 테라토젠으로 언급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 모든 의사들에게 이 약은 애증의 약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조영제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아미노글리코사이드나 뭐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들이 등이 있겠습니다. 혈압약 중에는 ARB, AC 이니비터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제 글로메룰라 프레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약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협진을 보는 내과 의사들의 역할이고요.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86세 남한이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를 했습니다. 제너럴 컨디션 푸어에서 서포티브 케어 하고 있었고 POD 3일째 다음과 같은 크레아틴 상승을 보였습니다. 베이스 크레아틴이 0.5에서 6 정도 되시는 분이고 POD 이틀째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1.43으로 갑자기 뜹니다. 하지만 크레아틴
정상 참고치를 보시면 0.5에서 1.3 정도로 나와 있고 현재 정상 범위를 약간 웃도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의 키드니 펑션은 어퍼 노말 마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이분의 GFR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크레아틴은 아시다시피 연령과 머슬 매스에 따라 다르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 환자분은 그 당시 연령과 이 피지컬을 생각했을 때 0.5도 높았습니다. 또 이 크레아틴은 실제 신기능에 대한 반영이 좀 늦습니다. 따라서 그 쓰고 있는 약물에 대한 용량 조절도 그 GFR 10 미만으로 모두 조절이 필요하고 얼러트하게 신장내과 협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KDIGO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요. 병동에서 간호사분이 하루 3번 바이탈과 아이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중환자실처럼 매시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병동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이제 메이저 서저리 했거나 아니면 리스크 있는 환자들은 듀티당 유린 아웃풋을 허투루 보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중환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간호사가 데이타임 유린을 200이라고 차팅을 했으면 시간당 30 미만의 소변이 나왔다는 뜻이고 그럼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침에 루틴으로 나온 랩에서 크레아틴 상승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은 늦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좀 부족해서 이 하이퍼글라이세미아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뒤에 그 테이크홈 메시지를 주제 넘게 썼는데 그쪽에서 쓰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카디오는 꼭 카디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히스토리아 퍼포먼스 그리고 신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수술 전후에 그 수액을 굉장히 조심하고 내과 항상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권고 부탁드립니다. 볼륨 오버로드 항상 유의해야 되고요. 호흡기는 가장 중요한 건 연령 그리고 스파이로메트리 볼 땐 FE1 정도 언급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하트 펑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고 볼륨 오버로드 유의할 것 펜은 살짝 말려야 될 것 그리고 랩에서 제가 알부민을 언급을 했습니다. 간파트에서는 빌리루빈, INR, 크레아틴 그리고 이제 역시 알부민 등의 랩이 있는데요. 알부민이 계속 나와서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AKI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린 아웃풋에 대해서 얼러트하게 보고 적정 혈압을 유지할 것. 그리고 여기 알부민이 또 있네요. 그래서 알부민이 이제 내과적 프리옵 리스크에서 중요한 인자인 이유는 첫째로는 혈관 내에서 온포트 프레셔를 큰 역할을 해서 이 실질적인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에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다양한 드러그의 체내 운송수단 역할을 합니다. 트랜스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 영양 문제건 아니면 뭐 올간 디스펑션이 되었건 하이포알부미네미아가 있는 환자는 포스트업 컴플리케이션 리스크의 모든 시스템을 다 통틀어서 영향을 준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에 대해서는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A1C 7 기준으로 해서 뭐 7 이하에 비해서 7 이상인 경우에 포스트업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는 뭐 이미 잘 알려져 있고 8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는 뭐 메이저 서저리의 경우에는 한 2, 3일 전부터 인슐린 타이트레이션 통해서 그 스트릭트한 조절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타입 2 DM 환자 캔서 OP 위해서 협진이 왔습니다. A1C가 6.9라고 합니다. 그럼 로우 OP 리스크 주고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페리업 글루코스 레벨이고 수술 후에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가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200 이상으로 글루코스가 유지되면 이 자체로 포스트업 인펙션 등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분비 협진 답변 보시면 마지막 줄에는 꼭 수술 전후 혈당 180 이하로 조절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가 써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방법론적인 부분은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요. 원칙은 어떤 방법이든 조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좀 두서없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공의 신분에서 이런 좋은 자리에 연자를 맞는다는 것이 좀 부담되기도 하고 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빨리 저희 단체 움직임이 성공을 해서 저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근 선생님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이 좀 들어왔지만 하나만 받고 지나갈게요.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네.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과 전공의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평소 와파린을 복용 중이던 환자가 와파린을 끊고 재복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술 후에 브리징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끊고 해야 되는지 그 브리징 타임이 언제쯤이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브리칭 타임은 이제 그 수술 전 브리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베빌라 하트 디지즈가 있거나 해서 그 어떤 그 트롬보틱 그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 루틴하게 그 브리칭을 하고 현재는 그렇게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분의 현재 그 카디오바스큘라 컨디션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